화려한 샹들리에, 완벽해 보이는 재벌가의 저택. 하지만 그 안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잔을 비우던 아버지, 그리고 마음을 닫은 아들. 수많은 보모가 왔다 떠났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부 한 사람이 그 집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뒤 이 집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움직였고 그날 이후 이 집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감동이 머무는 곳, 솔솔사연방입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대리석 담장과 검은 대문이 나옵니다. 대문이 열릴 때마다 안쪽의 정원에 햇빛이 반짝이고 분수 물줄기가 얇게 흔들리죠. 여기는 강 회장의 집입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저택이라 부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소리가 묻히고 발걸음이 공허하게 울립니다. 현관에는 해외에서 들여온 대리석이 깔려 있고 벽면에는 초상화와 상장이 차례대로 걸려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이 모여 있지만 공기는 차갑고 말수는 적습니다. 아침이면 가정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식탁에는 은색 커트러리가 가지런하고 요리는 규칙처럼 정해진 시간에 나옵니다. 집사인 노상무가 일정표를 들고 다니며 직원들의 동선을 정리합니다. 모두가 절차대로 움직이지만 누군가의 웃음소리나 잡담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 집에서는 정해진 규칙보다 사람의 감정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 회장은 늘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재에서 시작합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는 계절을 알려주지만 강 회장은 사계절 내내 같은 표정입니다. 강 회장은 종종 손목시계를 바라보다가 멈춘 초침을 다시 누르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시간이 멈춘 건 시계가 아니라 이 집의 마음이라는 것을 강 회장도 알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로 강윤의 웃음이 사라지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휠체어 바퀴가 천천히 미끄러지는 소리만이 하루를 구분해 줍니다. 강윤은 방 안의 커튼을 반쯤만 열어둡니다. 햇빛이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지면 강윤은 손가락으로 그 빛의 테두리를 더듬습니다. 예전에는 축구를 좋아했고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분수와 참새를 지켜봅니다. 재활치료사는 여러 번 바뀌었고 보모들도 오고 갔습니다. 모두 능력이 있고 친절했지만 강윤의 얼굴에 깊게 내려앉은 그림자를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식탁에 세 사람이 앉습니다. 강 회장, 노상무, 그리고 빈 의자 하나. 빈 의자는 늘 강윤의 자리였고 때로는 강 회장이 그 앞 접시에 반찬을 덜어놓습니다.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고 반찬은 식어갑니다. 강 회장은 식탁 위 뉴스 화면을 보다가 문득 소리를 낮춥니다. 오늘은 재활 일정 무리하지 말게. 노상무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면 대화는 거기서 멈춥니다. 필요한 말만 오가는 이 집에서는 안부와 위로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오전 현관 앞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든 여성이 섰습니다.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손등에는 설거지로 생긴 작은 상처들이 남아있고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면접을 위해 신분증과 경력 증명서를 건넸을 때 노상무는 서류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박정숙은 고향에서 반찬 가게를 오래 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과 가정집을 오가며 일을 했습니다. 말투는 조용하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박정숙은 자동으로 무릎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높은 천장, 먼지 하나 놓치지 않은 진열장, 모두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박정숙은 신발을 벗으며 낮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노상무가 집안 규칙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식사 시간, 복도 청소, 약 보관함 위치, 비상 연락망 순서. 마지막으로 노상무는 간단하게 덧붙였습니다. 강윤의 방은 이 복도 끝입니다. 접근은 허락된 시간에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정숙은 규칙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러다 복도 끝 창가에 놓인 작은 물컵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물 표면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처럼 조용했습니다. 첫 업무는 주방 정리였습니다. 주방은 반짝였고 그릇은 줄 맞춰 서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정숙은 소금 한 꼬집을 집어들어 무절임을 만들었습니다. 새콤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냄새는 곧 환기구를 지나 복도 끝으로 흘러갔습니다. 점심 무렵 노상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윤에게 죽을 가져다 주십시오. 간은 연하게요. 박정숙은 쟁반에 죽과 김가루, 물잔을 올렸습니다. 강윤의 방 앞에 서서 조용히 노크를 했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나와 손등을 스쳤습니다. 박정숙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윤, 식사할 시간입니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살지 않는 방 같았습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고 책상에는 미완의 모형 비행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윤은 휠체어에 앉아 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쟁반을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와 강윤과 같은 높이에 앉았습니다. 죽 조금만 드셔요. 금방 식어요. 강윤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서 향을 맡게 했습니다.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 냈어요. 속 편해요. 한참 만에 강윤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을 박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를 오래 했거든요. 싫은 건 빼고 좋아하는 건 더 해드릴게요. 괜찮죠? 강윤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박정숙에게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정숙이 그릇을 정리하자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이 몇 장 정원으로 굴러갔습니다. 박정숙은 창문을 아주 조금 더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 끝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방 안의 정적을 약간 흔들었습니다. 강윤은 다시 바깥을 바라보았지만 방금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눈동자가 바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노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집은 질서가 중요합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칙일까? 아니면 아주 작은 온기일까? 박정숙은 대답을 말로 하지 않고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녁 반찬거리를 떠올리며 무의 두께를 가늠했고 강윤이 먹을 수 있는 식감과 향을 하나씩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강 회장은 정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장을 벗지 않은 채 분수 옆을 돌았습니다. 직원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박정숙은 주방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완벽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무게를 견디는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 꽃병의 국화가 은은한 냄새를 풍겼고 거실 시계의 초침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박정숙은 숙소 방에서 가족 사진이 든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을 손끝으로 쓸며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창문을 조금 더 오래 열어두자. 바람이 한 번 더 스며들면 이 집의 공기도 아주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 박정숙은 조용히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초침 소리가 섞여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른 새벽 대리석 복도를 따라 부드러운 빛이 번졌습니다. 정원의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아 저택은 마치 거대한 유리관 속에 갇힌 듯 고요했습니다. 주방의 불이 가장 먼저 켜졌습니다. 박정숙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에 단호박을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노란색이 퍼지며 달큰한 냄새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아이가 겨우 한 숟갈 삼켰지. 그 작은 움직임이라도 소중했어. 식탁에는 오늘도 세 개의 자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놓인 식기, 움직이지 않는 의자. 강 회장은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신문을 넘겼습니다. 기사의 활자들은 바쁘게 흘러갔지만 그의 눈동자는 늘 같은 문단에서 멈췄습니다. 노상무가 일정표를 읽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전 10시에 재활치료사가 옵니다. 오후엔 병원 담당 의사와 전화 미팅 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신문지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숙이 단호박죽을 쟁반에 담아 식탁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단호박죽이에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속이 편할 겁니다. 강 회장은 신문을 내리며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설거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얼굴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고맙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이 집에서는 낯선 온기처럼 흘렀습니다. 점심 무렵 박정숙은 쟁반을 들고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바닥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가운 울림을 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정숙은 부드럽게 노크했습니다. 유나, 오늘은 단호박죽이에요. 조금만 드셔요. 어제보다 맛있게 끓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정지된 듯 고요했습니다. 창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바닥 위에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조립 중인 모형 비행기가 있었고 그 옆엔 먼지가 쌓인 사진 액자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강윤이 자전거를 타며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액자는 고의로 엎어둔 듯 했습니다. 박정숙은 의자를 끌어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해요. 봄 냄새가 조금 나네요. 강유는 대답 대신 창밖의 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흔들렸습니다. 죽 한 숟갈만 드셔요. 배고프면 기운이 더 빠져요. 박정숙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강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숟가락을 건네받은 그는 아무 말 없이 죽을 한 입 삼켰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박정숙의 눈가에 빛이 번졌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천천히 이렇게 해봐요. 아이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미소 같기도 울음 같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박정숙은 그릇을 정리하며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자 커튼이 흔들렸고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 바람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때 강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냄새 진짜 바람 냄새네요. 정숙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오후 정숙은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다가 장갑을 꼈습니다. 대리석 틈 사이로 자라난 잡초들이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잡초를 뽑았습니다. 흙냄새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그때 노상무가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정부님, 지정구역 외에서는 일하지 마십시오. 잡초가 너무 많아서요. 숨을 못 쉬겠길래 조금만 정리했어요. 이 집은 규칙이 우선입니다. 회장님께 허락받지 않은 일은 삼가해 주세요. 정숙은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도 꽃도 숨을 쉬어야 자라잖아요. 전 그게 규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상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곳은 그런 감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날 저녁 서재에는 노을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노상무가 보고를 마치자 강 회장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새 가정부가 정원을 손봤다고? 예, 회장님. 잡초를 뽑고 창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람을 싫어한다. 폐가 약하니 창문은 닫게 하게. 알겠습니다. 노상무가 나가자 강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바람이 나까지 흔들면 안 되는데. 밤이 깊어지자 강유는 침대 곁에서 낮에 들었던 바람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며 들리던 바람, 아버지의 웃음소리, 그리고 사고 이후 멈춰버린 시간.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마음 한쪽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한편 박정숙은 주방 불을 끄고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고 멀리 분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너무 숨을 참아요. 그녀는 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아이를 꼭 밖으로 데려가야겠어요. 햇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 그날 밤 저택의 대리석 벽면에 부딪힌 바람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건 오래 닫혀있던 집안의 첫 숨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알아차렸고 누군가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조용한 집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두드릴 무렵 박정숙은 부엌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먼 산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녀의 손끝에 따뜻한 김이 흘렀습니다. 냄비 속에서는 쇠고기 미음이 부드럽게 끓고 있었습니다. 국자로 천천히 저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네. 그녀는 강윤의 방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노크했습니다. 유나, 어제 말했던 햇살, 오늘은 더 따뜻해요. 잠깐이라도 마당에 나가볼래요? 문 안쪽에서는 휠체어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 속에 강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눈동자에 약간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밖은 시끄럽지 않아요. 그냥 새소리랑 바람 소리뿐이에요. 박정숙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잠깐 바람만 쐬면 돼요. 몸이 놀라지 않게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반사되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 저택에서 아이가 방을 벗어난 건 거의 1년 만이었습니다. 문가에 있던 노상무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부님, 어디로 가십니까? 정원으로요. 햇빛이 좀 필요해서요. 회장님께 보고하지 않은 행동은 곤란합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허락보다 공기예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나갔다 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노상무는 잠시 말이 막혀 물러섰습니다. 정원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눈부시게 내려앉았습니다. 강유는 처음에는 눈을 찡그렸지만 이내 눈썹 사이에 약간의 힘이 빠졌습니다. 박정숙은 벤치 옆에 휠체어를 멈추고 천천히 손을 폈습니다. 바람이요. 한번 느껴보세요. 강유는 손끝으로 바람을 더듬듯 움직였습니다. 이게 흙냄새예요? 그래요. 사람 사는 냄새죠. 그 순간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휠체어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가 있었어요. 아프지 않았지만 마음이 다쳤죠. 사람의 마음은 한번 다치면 다시 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그 아이를 조금씩 바꿔줬어요. 강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딨어요? 정숙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멀리 아주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윤희를 보면 자꾸 겹쳐 보여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 끝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 저택 2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뭘 안다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재에서 노상무가 조심스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에 가정부가 아이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허락도 없이?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 뒤로 식사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가정부 이름이 뭐라 했지? 박정숙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정숙, 그 이름 어딘가 익숙하군. 저녁 무렵 정숙은 주방에서 아이를 위해 계란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젓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지고 국물이 고요히 끓어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 대신 이상한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허락 없이 행동했더군. 강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한 등장에. 정숙은 놀라서 몸을 돌렸지만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웃었어요. 아주 잠깐이지만요. 웃었다고? 그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 웃는 게 병보다 더 큰 약이라고 믿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주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 집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모두 혼란에 빠집니다. 회장님, 혼란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가끔은 흔들려야 멈춰있던 게 움직이잖아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 당혹,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흔들림.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지. 다만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아이 곁에 나가지 말게.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목소리 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정숙은 한참 동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 위에는 강 회장의 구두 자국이 남아 있었고 창문 밖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모아 한숨처럼 내뱉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규칙에 갇혀 숨을 못 쉬어 하지만 언젠간 바람이 길을 찾겠지. 밤이 내려앉을 때 2층 복도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윤이 혼자 힘으로 손잡이를 밀고 나와 창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창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습니다. 찰칵 창문이 조금 열렸고 바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유나. 이제부터 우리 둘이 조금씩 걸어가요.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이 오지 않아 서재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스며들어 서류를 흔들었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방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정원이 희미한 달빛에 젖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오랜만에 분명한 박동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 여자가 뭘 안다고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저택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복도 끝 창문에서 스며드는 햇살이 이전보다 부드러웠고 정원에서는 새소리가 들렸다. 대리석 벽에 부딪히는 바람의 냄새에도 온기가 묻어났다. 박정숙이 오고 난 뒤 이 집은 아주 조금씩 변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침 식탁엔 여전히 3개의 자리만 놓였다. 강 회장은 신문을 읽으며 아무 말이 없었고 노상무는 일정표를 들고 있었다. 식탁 위 꽃병 속 백합이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때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실외 기국이에요. 염도는 줄였어요. 정숙이 주방 문을 밀며 들어왔다. 그녀의 손끝엔 부드러운 냄새가 묻어 있었다. 강 회장은 잠시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소.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집 공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졌으면 해서요. 그녀가 떠난 뒤 강 회장은 신문을 덮었다. 노상무, 저 여자는 요즘 너무 나서는군. 아이와 잘 지냅니다. 식사량도 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좋은 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은 강윤의 방으로 향했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봄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윤아, 오늘은 공기가 다르네요. 바람이 부드러워요. 강윤은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들었다. 이 냄새 전에 맡아본 적이 있어요. 아빠랑 자전거 탈 때요. 정숙은 그 말에 조심스레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은 그 기억을 다시 꺼내봐요. 무섭지 않게 천천히. 그녀는 담요를 덮어주고 휠체어를 밀었다. 정원으로 나가자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빛났고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다. 봐요,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강유는 손을 내밀어 흙을 만졌다. 차갑고 따뜻해요. 이상하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정숙의 말에 아이가 웃었다. 그 순간 2층 발코니에서 그들을 바라보던 강 회장은 미묘하게 눈살을 찌푸렸다. 손에 들린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 여자가 뭘 안다고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서재의 문이 닫혔다. 공기가 무거웠다. 노상무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말씀하신 가정부의 신원 확인했습니다. 그래, 뭐라던가. 10년 전 협력업체 대표 박태수의 아내입니다. 그 부도 사건 이후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의 손끝이 굳었다. 박태수라면 그 사고로 죽은 사람 말인가. 예. 그 이후 가족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나를 원망하고 있겠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앞이 멀게 흔들렸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건가, 복수를 위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불안이 더 컸다. 정숙은 그 시각 주방에서 조용히 찬물을 끓이고 있었다. 김이 오르자 그녀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비쳤다. 당신이 떠나던 날 비가 내렸지. 당신의 죽음에 사과하던 그 사람의 얼굴 나는 잊지 않았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그 사람의 아이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문득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밖으로 나갔더군. 정숙이 놀라 돌아보니 강 회장이 서 있었다. 예, 회장님. 아이가 원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말이오? 예. 하지만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은 내 명령을 어겼소.
회장님, 명령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나?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예. 그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규칙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온기가 그를 살립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나요. 누가 내 아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단 말이오? 아버지라면 아이의 눈을 먼저 보셔야죠. 지금 회장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기업이에요.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정숙은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결국 이렇게 부딪히게 되네요. 눈을 감자 기억이 밀려왔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공장 안의 사이렌, 붕괴된 철골 구조물,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얼굴. 그날 현장에 있던 강 회장이 떠올랐다. 책임은 내가 지겠소라고 말하던 그의 낮은 목소리. 그러나 책임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남은 가족이 무너졌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래요. 이 집에 온 이유를 잊지 말자. 증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일. 밤이 찾아왔다. 비구름이 몰려들고 천둥이 낮게 울렸다. 강유는 잠에서 깨어 창문을 바라보았다. 비 냄새가 나요. 정숙이 웃었다. 그래요. 이제 이 집에도 비가 오네요. 오래된 먼지가 씻겨 내려가겠죠. 그녀가 커튼을 열자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쳤다. 비가 대리석을 때리며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 시각 서재 창가에 선 강 회장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쳤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정숙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따뜻한 연민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뭘 안다고 그런데 왜 그 눈을 보면 내가 죄인 같지? 바람이 불었고 비가 본격적으로 내렸다. 정숙의 말처럼 이 집에도 드디어 비가 내렸다. 그 빗소리는 멈춰있던 저택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묶여있던 세 사람의 운명이 이제부터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비가 저택의 대리석 벽을 두드렸다. 창문마다 물방울이 길게 흘러내렸고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숙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방을 오가며 담요를 덮고 손끝으로 그의 이마를 짚었다. 조금 열이 있네. 어제 비를 맞아서 그런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다. 강유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바람 냄새가 좋았어요. 숨이 막히던 게 사라졌어요. 그래도 쉬어야 해요. 선생님, 어릴 때 비 오는 날은 아빠랑 자전거를 탔어요. 비가 오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요. 그때의 세상은 아직 여기 있어요. 다만 우리 눈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새벽이었다. 그 순간 문이 세게 열렸다. 노상무가 급히 들어왔다. 가정부님,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서재로 오시랍니다. 정숙은 놀라며 물었다. 이 새벽에요? 예. 아주 심각하신 표정이십니다. 그녀는 담요를 다시 덮고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바닥에 묻은 빗물이 발자국을 남겼다. 서재 문 앞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정숙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불빛은 희미했고 책상 위엔 젖은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강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한 손에 낡은 서류를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새 깎인 돌처럼 굳어 있었다. 자네, 이 이름 알고 있겠지. 그가 신문을 내밀었다. 박태수 협력업체 대표 사망. 그 밑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랬군. 이제야 말씀하시네요. 그날의 일은 나도 잊지 못했소. 하지만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의지가 아니었다고요? 남편은 그날 당신의 서명만 기다렸어요. 그 한 장의 도장이 찍히지 않아 모든 게 무너졌죠. 회사 전체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면서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떨렸다. 강 회장은 이마를 짚었다. 그 사건 이후 나도 아들을 잃었소. 교통사고로 아내도 떠났지. 그때부터 내 안엔 감정이 사라졌어. 감정이 남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회장님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지금껏 죄책감으로 숨쉬고 있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지 마시오. 평가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그때 천둥이 크게 울렸다. 창문 유리가 흔들리고 커튼이 펄럭였다. 정숙은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복수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용서하려고 왔어요. 당신의 죄를 대신 끌어안으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려면 아버지의 굳은 마음부터 풀어야 했어요. 강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감히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오? 자격은 하늘이 정해요. 하지만 변화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노상무였다. 회장님,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그녀는 그대로 뛰쳐나갔다. 아이의 방으로 들어서자 강윤이 창가에 쓰러져 있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고 숨소리가 불규칙했다. 정숙은 손을 떨며 그를 부르짖었다. 윤아, 눈 떠봐요. 괜찮죠?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급히 아이를 눕히고 이마를 짚었다. 열이 너무 높아요. 얼음 수건 좀. 노상무가 급히 물수건을 가져왔고 그녀는 아이의 머리에 얹었다. 눈물이 떨어져 수건을 적셨다. 그때 강 회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오?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열이 너무 올랐어요. 의사 불러야 해요. 내가 부를 테니 자네는 물러나게. 안 돼요. 지금은 제게 맡기세요. 명령이요. 지금은 명령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정숙의 외침에 방 안 공기가 멈췄다. 강 회장은 처음으로 주저앉았다. 정숙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윤아, 이 손 놓지 마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선생님, 그 한마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숙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요, 윤아. 잘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의사가 도착해 응급치료를 시작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약한 숨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강 회장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다.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아이는 이미.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아이가 깨어난다면 그때는 꼭 직접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아버지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잠시 후 회장은 노상무를 불렀다. 그 여자는 떠나게 하게. 노상무가 놀랐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래. 더 이상 내 집을 흔들게 할 수는 없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 할 일은 끝났어요. 아이의 눈에 세상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녀는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태수 씨, 이제 조금은 안심해요. 아이가 살아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수건이 흘러내렸고 바닥 위 물자국에 섞였다. 강 회장은 혼자 방 안에 남았다. 아들의 손등 위로 빗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유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오랜 세월 묻혀있던 감정이 비처럼 쏟아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대리석 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마치 눈물처럼 반짝였다. 정숙은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불빛이 켜졌다. 그건 10년 동안 꺼져 있던 거실의 스탠드였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이 집도 이제 다시 숨 쉬겠네요. 그녀는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발밑에 무릉덩이가 흔들렸고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가 없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그 빗속에는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멎은 다음 날, 저택은 낯선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대리석 복도에는 아직도 빗물이 반짝였고 정원에서는 흙냄새가 짙게 올라왔다. 박정숙이 떠난 자리를 대신하는 건 이상하리만치 선명한 침묵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들어오자 집 안 구석구석이 차갑게 빛났다. 강 회장은 밤을 꼬박 새운 얼굴로 서재 창가에 서 있었다. 탁자 위에는 젖은 서류 몇 장, 그리고 그 위에 접힌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것이 아버지니까요. 박정숙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한 줄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눈앞에 글씨가 번져 보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했다. 손을 잡으라니 나 같은 사람이. 그의 목소리는 쉰 숨처럼 낮았다. 창밖을 보니 정원 한켠에 정숙이 남기고 간 화분들이 빗물에 젖은 채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하나 키 작은 국화 화분의 흙 위에는 작은 표찰이 꽂혀 있었다. 희망. 그는 손끝으로 유리창을 스쳤다. 희망이라 참 낯선 단어군. 그때 복도에서 노상무의 발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아이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래? 예. 다만 계속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 회장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 여자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나? 예, 하지만 아이는 계속 그분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만하게. 나중에 말하겠소.
그의 목소리 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강 회장은 아이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강유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또렷했다. 아버지. 그래, 유나. 몸은 좀 어떠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디 가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옆에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 이제 안 오세요? 강 회장은 손을 꽉 쥐었다. 정숙 씨는 떠났단다. 왜요? 저를 싫어했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야. 오히려 너 때문에 머물렀고, 너 때문에 떠난 거야. 그럼 제가 다시 부르면 올까요? 그 말에 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강유는 눈을 감았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어요. 그 손이 없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 한마디가 강 회장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는 조심스레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지금은 내 손이 되어야겠지. 강유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꼭 쥐었다. 오랜 시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던 손이었다. 그 손에서 세월의 무게가, 후회의 온기가 동시에 느껴졌다. 잠시 후 강윤이 잠이 들자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정숙의 앞치마가 여전히 의자에 걸려 있었다. 그 앞치마를 손에 들자 오래된 비누 냄새와 함께 따뜻한 기억이 밀려왔다. 감정이 없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다. 박정숙의 손글씨가 빽빽이 적혀 있었다. 회장님, 사람은 누구나 두 번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몸으로, 또 한 번은 마음으로요. 전 남편의 죽음 이후 다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미소를 보며 알았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강한 자의 결단이라는 걸. 회장님도 언젠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박정숙. 글을 다 읽자 그의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제라도 나도 살아야겠군. 그날 오후 그는 정원으로 나갔다. 비에 젖었던 땅이 말라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다. 박정숙이 돌보던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이 흙이 따뜻하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멀리서 강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휠체어에 앉은 강윤이 노상무의 도움을 받아 정원으로 나와 있었다.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바람을 느끼고 싶어서요. 강 회장은 다가가 휠체어를 밀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두 사람은 함께 정원길을 걸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강윤이 말했다. 아버지, 저 화분은 선생님이 심은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꽃이 피면 다시 돌아오신대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강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꼭 그렇게 되면 좋겠구나.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두 그릇의 밥이 놓였다. 강 회장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국을 끓였다. 아버지가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사람 냄새는 나겠지.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서재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밀려왔다. 정원 한가운데 박정숙의 화분에서 흙을 비집고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는 그걸 보고 미소 지었다. 정숙 씨 약속대로 봄이 오네요.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떠난 게 아니라 이 집 안에 남아 있었군요. 바람처럼.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야 이해하겠소. 용서란 나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걸. 그날 밤 강 회장은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날의 자신을 봤다. 비 오는 공장 앞, 쓰러진 박태수, 그리고 울던 여인. 그는 꿈속에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미안하오. 이제야 진심으로. 그 순간 꿈속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렸다. 하지만 이번의 비는 따뜻했다. 아침이 밝자 집안은 전혀 다른 냄새로 가득했다. 새로 끓인 된장국 냄새, 햇살, 그리고 사람의 숨소리. 강 회장은 주방 문 앞에 서서 낮게 웃었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났구나. 봄비가 멎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강 회장은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다. 서재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매무새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거울 속의 사내는 더 이상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내야지. 도망은 여기까지다. 오늘은 박태수 사망 10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회사 이름으로 조용히 진행해오던 행사였지만 이번엔 그가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노상무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직접 가신다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서 이번엔 가야 하네. 빚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들인데 그게 뒤집혔으니 바로 잡아야지. 직원들과 기자들이 옵니다. 발표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강 회장은 묘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번엔 거짓말이 아닌 말로 사람들 앞에 서보려네. 회장실 문을 나서는 그의 얼굴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빛이 있었다. 복도를 지나면서 그는 잠시 주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의자에 여전히 걸려있는 박정숙의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천을 손끝으로 만지며 속삭였다. 정숙 씨, 당신 말이 맞았소. 감정이 없는 집은 살아있어도 죽은 집이었소. 추도식장은 회사 본관 뒤편 오래된 소공원이었다. 10년 전 사고로 무너졌던 건물 자리에 세운 조형물 앞에서 사람들은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강 회장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 회장님 직접 오셨습니다. 속삭임이 퍼졌다. 그는 단상 위에 섰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10년 전 이곳에서 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난 경영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날의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겼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태수.
그의 가족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노상무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그 죄를 고백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용서는 그 사람의 아내 박정숙 여인이 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번졌다. 박정숙이라니? 그 가정부였던 여인?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하지만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그녀는 내 죄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이 집에 남긴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조형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태수 씨,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 씨, 혹시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고맙소. 당신이 내게 인간의 마지막 조각을 돌려줬소. 그때 군중 뒤편에서 웅성임이 일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다. 검은 우비 차림의 한 여인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빗물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낡은 흰 장갑이 들려 있었다. 그녀였다, 박정숙. 사람들의 입에서 놀라움이 터졌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선 그녀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정숙 씨.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이런 자리에까지 나오실 줄 몰랐어요. 이젠 도망칠 이유가 없소. 그래도 무릎까지 꿇을 필요는 없었어요. 무릎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싶었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흙냄새를 데려왔다. 정숙은 한 걸음 다가가 낮게 말했다. 저도 용서하려고 왔던 건 아니에요. 그저 미움 속에서도 사람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걸 당신이 가르쳐 줬소. 난 이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한 재벌 회장이 한 가정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다. 그 장면은 모두의 마음속을 조용히 울렸다. 정숙은 조심스레 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당신이 제 남편에게 주기로 했던 서류예요. 서명 없이 돌아왔던 그날의 증거죠. 하지만 이젠 필요 없어요. 그녀는 봉투를 조형물 옆에 흙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우리 모두 그날을 묻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웃음을 잊지 말아요. 그 아이는 당신의 용서를 대신 보여주는 존재니까요.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녀가 걸어나가는 길 위로 구름 사이 햇살이 내려왔다. 그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강 회장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떠나도 당신이 남긴 봄은 이 집 안에 머물 거요. 행사가 끝난 뒤 그는 회사 로비로 돌아왔다. 직원들이 조용히 인사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권위 대신 따뜻함이 있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유가족 지원재단을 세운다. 이 이름은 희망재단이다. 한 사람의 가정부가 나에게 가르쳐준 이름이기도 하다. 그날 밤 저택의 창문들이 하나둘 불이 켜졌다. 거실에는 강윤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강 회장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멎은 다음 날, 저택은 낯선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대리석 복도에는 아직도 빗물이 반짝였고, 정원에서는 흙냄새가 짙게 올라왔다. 박정숙이 떠난 자리를 대신하는 건 이상하리만치 선명한 침묵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들어오자 집 안 구석구석이 차갑게 빛났다.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정숙의 앞치마가 여전히 의자에 걸려 있었다. 그 앞치마를 손에 들자 오래된 비누 냄새와 함께 따뜻한 기억이 밀려왔다. 감정이 없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다. 박정숙의 손글씨가 빽빽이 적혀 있었다. 회장님, 사람은 누구나 2번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몸으로, 또 한 번은 마음으로요. 전 남편의 죽음 이후 다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미소를 보며 알았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강한 자의 결단이라는 걸. 회장님도 언젠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박정숙. 글을 다 읽자 그의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제라도 나도 살아야겠군. 그날 오후 그는 정원으로 나갔다. 비에 젖었던 땅이 말라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다. 박정숙이 돌보던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이 흙이 따뜻하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저택의 창문들이 하나둘 불이 켜졌다. 거실에는 강윤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래. 오늘은 바람이 참 좋구나. 선생님을 봤어요? 응. 그리고 그분이 남긴 봄을 봤단다. 아이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이제 이 집도 숨 쉬는 것 같아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살아있는 집이 됐지. 그 순간 정원 한가운데서 새가 날아올랐다. 그 새가 하늘을 가르며 멀리 사라졌다. 그걸 바라보던 강 회장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소, 정숙 씨. 당신이 원하던 세상이 여기 있소. 밤하늘에 별빛이 퍼졌고 저택 위로 다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따뜻하고 오래 머물렀다. 그날의 추도식이 있은 뒤로 계절은 4번 바뀌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고 다시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저택 안에는 늘 한 사람의 이름이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다. 선생님은 언제 오실까요? 강유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했다. 식탁에서도 정원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정숙이 떠난 뒤에 남은 건 작은 노트 한 권. 표지엔 그녀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유나, 언제가 되든 봄이 오면 다시 만나자. 그 한 줄이 아이의 하루를 버티게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엔 하얀 숨결이, 봄엔 꽃봉오리가, 여름엔 땀방울이 맺혔다. 계절 끝마다 그는 자전거를 연습했다. 처음엔 넘어졌다. 2다리가 아직 힘을 잃은 듯 땅을 자주 찍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보면 웃으실 거야. 그 말만 되뇌며 다시 일어났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멈추지 않았다.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12달. 넘어질수록 상처가 생겼고 그 위로 굳은 살이 박혔다. 다리는 다시 자신을 지탱할 만큼 단단해졌다. 어느 저녁 그는 평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기록. 오늘은 10번밖에 안 넘어졌다.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자전거 보여드려야지. 바람이 선생님 냄새 같아요. 그는 그 노트를 끌어안고 잠들곤 했다. 강도현은 그런 아들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명령하지 않았고 꾸짖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마당에 나와 자전거를 밀어주었다. 균형을 잡을 땐 겁을 먹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면 바퀴도 흔들린단다. 어쩌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아들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강유는 마침내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페달을 밟아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선생님, 저 해냈어요. 봄이 왔어요. 그 외침이 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날의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다. 며칠 뒤 그 바람이 그녀를 데려왔다. 성북동 저택의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다. 윤희의 길 표지판 옆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연한 초록 스카프, 햇살에 눈을 가리며 조용히 웃는 얼굴 박정숙이었다. 멀리서 자전거 바퀴 소리가 점점 커졌다. 강유는 완벽히 균형을 잡은 채 길을 달려와 멈췄다. 선생님, 약속 지켰어요. 봄이 왔잖아요. 정숙은 두 팔을 벌렸다. 강유는 자전거를 세우고 그 품으로 달려들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따뜻한 품에 얼굴을 묻었다. 선생님 냄새다 진짜 봄 냄새. 정숙은 웃으며 그의 머리칼을 쓸어주었다. 그래, 내가 만든 봄이지. 내가 세상으로 걸어 나왔잖아. 눈가가 젖은 아이가 속삭였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매일 하늘을 보며 내가 이 바람을 느끼고 있을까 생각했단다. 멀리서 지켜보던 강도현이 다가왔다. 예전의 냉기는 사라지고 오랜 세월의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다. 정숙 씨, 돌아와줘서 고맙소.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해진 걸 보니 당신 덕분이요. 내가 바꾼 게 아니오. 당신이 남긴 온기가 이 집을 다시 살렸소. 정숙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이젠 저 가정부 아니에요. 그냥 사람 박정숙이에요. 도연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나도 재벌이 아니라 사람 강도현이요. 아버지, 선생님이랑 같이 타요. 강윤이 손짓했다. 난 무섭단다. 자전거 타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럼 뒤에 앉으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 상처 위에 내리는 봄비 같았다. 해지기 무렵 세 사람은 정원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 이 집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강윤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돈보다 귀한 가족이지. 정숙이 미소 지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도연의 시선이 정숙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엔 나이를 건너온 사랑의 온기가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자 정숙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도연이 조심스레 매만져 주었다. 예전엔 이런 손짓조차 할 줄 몰랐는데 이젠 배우셨잖아요. 그대가 가르쳐 줬소.
정숙이 웃었다. 그럼 이번엔 제가 배울 차례네요. 무엇을요? 사랑을 다시 하는 법을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이제 나도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군. 그 봄 오래가게 해요. 멀리서 강윤이 소리쳤다. 아버지, 선생님, 나 넘어질 것 같아요. 차봐. 정숙의 외침과 함께 도연이 달려가 아이의 어깨를 받쳤다. 세 사람의 웃음이 정원에 번졌다. 어둠이 내려앉자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거실 식탁 위엔 3개의 그릇이 놓였다. 이젠 이 밥상이 진짜 식구의 밥상이구나. 도연의 말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이 이제야 숨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당신 덕분이요. 식사를 마치고 창을 열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선생님, 이 향기 알아요? 비 오기 전에 나는 냄새예요. 강윤의 말에 정숙이 웃었다. 그래, 봄비는 언제나 새 이야기를 데려오지. 도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번엔 행복한 이야기가 오겠지. 다음 날도 정숙은 왔다.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다. 도연이 맞이했다. 1년 동안 아이가 당신을 기다리며 하루도 쉬지 않고 자전거를 탔소.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남긴 말 한 줄이 그 아이를 살렸고 나도 살렸소. 정숙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이젠 저도 다시 살아야겠네요. 도연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래요. 이젠 혼자 말고 함께 살아갑시다. 저녁 정원 평상에 다시 둘러앉았다. 된장국과 고등어구이, 그리고 노트 한 권. 정숙이 노트를 펼쳤다. 오늘은 10번밖에 안 넘어졌다. 이 글씨, 눈물이 다 나네. 강윤이 웃었다. 선생님이 보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했어, 유나.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젠 내가 선생님이네. 나보다 더 단단하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매화 향이 바람을 타고 흘렀다.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숙 씨, 나 이제는 숨기지 않겠소. 나 당신을 사랑하오.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 지었다. 도연 씨, 나도요. 사랑은 늦게 와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네요. 우리 셋이서 남은 봄을 함께 걸읍시다. 그때 강윤이 장난스럽게 외쳤다. 아버지, 선생님 손잡은 거 다 봤어요. 유나, 이건 비밀이야. 비밀은 이미 늦었어요. 정숙이 웃었다. 그래, 그럼 다 같이 행복한 비밀로 하자. 밤이 오자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비 냄새는 따뜻했고 공기엔 된장국과 흙내음이 섞여 있었다. 정숙이 창을 열었다. 이 비는 축복이겠죠. 도연이 그녀의 손을 감싸며 답했다. 그래요. 우리 셋의 봄은 이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강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천천히 건반을 눌렀다. 어설프지만 가장 따뜻한 노래가 흘렀다. 비가 멎은 새벽, 젖은 잔디 위에 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그건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 시작된 삶의 길이었다. 그 길 위에 사랑, 용서, 그리고 기다림으로 완성된 봄이 조용히 피어 있었다. 솔솔사연방은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과 진심을
솔솔 바람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